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이 해방이란 말 대신 자유의 실천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후기 후코의 문제의식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삶,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겠느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그 교양 과목이나 이런 윤리적인 수준, 이 윤리적인 수준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어떤 뭐 인생의 진로를 계획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시키는 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기 후코에 관련된 그 논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대학에서 무슨 심리 상담, 인생 상담 하는 그런 그 상담 교수들이 쓴 논문들도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을 어떻게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상담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길을 찾아갈 거냐를 알려주는데 이런 후기 후코의 자아의 배려, 자기 수양 무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한 번쯤 봐볼 만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쉽죠.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 직업 교육하고 대학에 오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경쟁에서 이기라고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훈육적인 질서고 통치성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막 늘 불안하잖아요. 공포스럽고. 그럼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정말 그 고리타분한 윤리학 강의가 되니까 후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자아의 배려, 자기 수양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출발을 해요. 보통 이제 그리스 시대의 한 기원전 4세기, 5세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끊고 그게 이제 소위 육체의 그 쾌락의 활용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그리스 시대의 얘기라고 한다면 3장의 그 3권의 자기의 배려는 한 기원전 1세기부터 로마 시대까지, 제정 시대 로마 시대까지. 그다음에 저 육체 고박이라고 하는 성역 사고는 그 이후에 기독교가 그 자리를 잡는 시기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요. 그래서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말은 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유행했던 그 용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슨 플라톤 책도 나오고 아울렐리우스 책도 나오고 스토아과 책들을 이렇게 그 후코가 그렇게 검토를 해 그 책들을.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쓰이다가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이제 변해왔느냐 이 얘기를 추적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로 연결시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엘리아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육체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또 후코의 성의 역사 1권이나 감시와 처벌에서 인간이 육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기의 윤리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자아의 배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쫙 보면 오늘날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어디로 주로 연결되냐면 무슨 주디스 버틀러, 그다음에 스피박, 그다음에 무슨 저기 뭐예요? 메리안 영 이런 사람 같은 그 페미니스트들한테 많이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결국은 그 남성 위주의 주체 형성 이게 근대 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그걸 이제 페미니즘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로운 새로운 삶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그런 페미니즘 연구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 후기 후코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건 이제 다른 주제니까 뭐 그런 강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 다시 이제 이 자유의 실천 이게 이제 제일 쉬운 인터뷰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후코는 너무 글이 어렵고 뭐 속된 말로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무슨 플라톤, 아울렐리우스, 뭐 스토아파 이 책을 읽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내가 막 여기 히라보도 등장하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 말도 모르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쉽게 읽어놓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후코를 소개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정리를 잘 해놔요. 자기들이 이해 수준에 맞게. 그걸 읽으면 어떤 인트로덕션으로서는 상당히 그 편안하죠. 요 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게 10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엔 자아의 배려라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그 자체가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아의 배려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개인의 자유였다는 거, 자유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뭐 에픽테투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래서 후기 스토아파 전까지는 이러한 자아의 배려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푸코 말에 의하면 104페이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아의 배려가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아의 배려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의 이기주의 또는 타자에 대한 배려나 필연적인 자기 희생 뭐 이런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현상이 기독교 중세 시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자아의 배려라는 말이 자기의 자유 실천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지고 한 뭐 기원전 1, 2세기까지 그다음에 스토아파 기원 후에 한 1, 2세기까지는 그게 이루어졌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자아의 배려라는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자아의 배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살려내면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뭐 세계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어떤 자유로운 새로운 윤리의 행동 양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독해하는 거죠. 그 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아에 대한 배려는 자아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도 써요. 요게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할 파레지아라고 하는 말과 관련시켜서 요 파레지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기 뭐 그런 얘기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그 후코가 얘기하는 개념들을 좀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배려는 자기 자신을 이러한 진리들에 맞추어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에 보면 주체 존재 양식, 타인에게 가시적인 행동 양식, 한 사람의 에토스, 그의 옷가지, 몸가짐, 걸음걸이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의 배려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해하기 쉽죠. 옷 입는 거, 배려하는 거, 뭐 이런 거, 에토스란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에 보면 자아의 에토스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배려라는 게 마치 무슨 나의 내면적인 그 관련이 있고 영혼의 어떤 안식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의 내면적인 영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그 편견이 생긴 건 기독교의 그런 그 어떤 실천, 그 수양 실천이 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뭐 머리를 낮추고 하느님 앞에 자기를 모든 걸 포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수양, 자아의 배려처럼 그런 훈련의 한 방식으로 많이 강조가 됐죠. 그런데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나 기원 후 1, 2세기까지는 저희 스토아파 후기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가짐을 하고 몸가짐을 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아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치의 기회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같은 말인데 진리의 자아의 배려라고 하는 건 진리 혹은 지식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육의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110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리의 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122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버마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인터뷰가 82년인가 이루어진 논문인데 인터뷰인데 요즘에 이제 하버마스하고 후코하고 그 모더니티에 관련된 현대성에 관련된 무슨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갖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터였어요. 그런데 안 됐죠. 한 2년 요거 인터뷰하고 2년 후에 1984년에 후코는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버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하버마스도 그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아주 그 중요한 책이죠. 우리도 말에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권으로 번역이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소위 새로운 윤리적 지평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와 관련시켜서 이제 후코가 얘기하는 담론의 질서, 담론의 해방, 파레이지아 이런 것과 이제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후코가 122페이지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의사소통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를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파레이지아 혹은 진리의 놀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순수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후쿠가 보기에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의사소통 행위로는 너무 순수한 어떤 장애물이나 억압이 없는 순수한 소통의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언어의 놀이의 진리, 언어 놀이의 어떤 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언어의 놀이가 다른 걸로 바뀌어가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뭐를 강조하냐면 그 이 주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요. 이것도 여기서 끊고 갑시다.